혹시 금리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할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금리를 훨씬 이기는 게 개별 기업들의 임상 결과입니다. 네. 이제 금리에 대한 내성이 생겨서 바이오 기업들도 지금 다 살아남은 기업들은 굉장히 센 놈들이에요. 임상, 특히 임상 이상 단계에서 POC, 즉 신약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 기업들의 주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갑니다. 바이오 투자를 하시려면 바이오의 기본적인 속성을 아셔야 됩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신약을 개발 성공할 확률도 떨어집니다. 기간도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어떻게 보면 잘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임상 이상 단계에서는 주가가 위로 두세 배가 갈 수도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밑으로 반토막이 날 수도 있습니다.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 선정 요건, 글로벌 트렌드, 기술력, 임상 데이터 경쟁력, 그 다음에 자금력, 이런 부분들을 다 갖추고 있는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일라이 릴리와 엔비디아가 판단한 거는 이제부터는 본격화해서 약물을 설계하는 시대로 넘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내 기업이 이 안에서 끼려 그러면은 이 세 가지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제약바이오에 관련돼서 귀중한 시간을 내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혜진 인플바이오 리서치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인포맥스 라이브에서는 저는 처음으로 뵙습니다. 저도 처음 뵙습니다. 네, 네. 저도 처음 나와요. 네. 그러신가요? 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분야가 워낙에 좀 어려워가지고요. 네. 네, 그분들을 위한 채널일까요? 맞습니다. 저도 이제 펀드 매니저 생활을 네. 오래 했는데 네. 이 제약바이오 쪽은 굉장히 어려워서 사실은 포기하고 있었죠. 그 당시에 바이오는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자 이러다가 제가 어렵게 공부한 그 노하우 이런 것들을 좀 풀자 이런 생각으로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자주 챙겨 보겠습니다. 아니 네. 공부를 하면 네. 알 수 있는 거겠죠? 하면 할수록 어렵긴 한데 네. 근데 바이오 공부는 저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최근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분야이고 좀 미국 쪽은 바이오가 맞아요. 그래도 괜찮았었는데 우리나라는 바이오가 거의 몇 년째 쉬다가 네. 이제 조금 빛을 발하려고 하는 그런 약간 모먼트에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바이오에 대한 좀 공부는 저는 앞으로 더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하고 있고 네. 그래서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글로벌리 봤을 때 바이오 섹터들이 작년 연말이랑 올해 연초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월 달까지도 좋았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전체적으로 약간 숨고르기 방향성이 모호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좀 배경들이 있을까요? 이제 글로벌 시장을 좀 봐야 되는데 네. 글로벌 시장은 이제 나스닥의 바이오텍을 보면 되거든요. 네네. 나스닥 바이오텍이 지난 5년 동안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네네. 흘러내리다가 작년도 8월부터 이제 상승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5년 절고 네. 그다음에 한 6개월 정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6개월 정도 이 올라오는 이 상황에서 나스닥 대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거든요. 네, 맞습니다. 2배의 속도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보면은 금리에 대한 약간 이 덜컹거림. 그렇죠. 바이오는 이제 바이오 금리가 좀 중요한 요인이잖아요. 네네. 여기에다가 이제 그 최근에 IT 관련한 AI 쪽들. AI 쪽이 효율성으로 좀 덜컹거리는 네. 거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힘차게 달려오다가 최근 한 1, 2개월 정도는 약간 숨고르게 하면서 약간 각도를 약간 이제 좀 숙이는 그런 현상들이 최근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대비해서는 금리라든가 금리도 작년 대비해서는 올해가 하향 안정될 것이다 이런 배경이고요. 작년도에는 그 미국 트럼프 정부에 의해서 바이오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관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세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약가를 인하해라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금리에 대한 부분도 사실 우리가 돌이켜보면 작년도 초에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금리가 과연 내려갈 거냐. 그렇죠? 이제 돈을 계속 풀거나 이런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한 시점, 확실하게 이제 감을 잡은 게 한 7, 8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여러 가지 정책적인 측면, 그 다음에 금리적인 측면 이렇게 맞물리면서 한 6, 7개월 정도 지금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미국의 바이오 기업들의 흐름과 국내 네. 바이오 기업들의 흐름이 네. 사실 같이 가지는 않는 것 아, 같아요.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따로 들어서요. 가는 느낌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국내 제약 바이오 쪽 시장 동향은 좀 어떻게 네. 보십니까?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그 이제 2024년부터 좀 달라졌어요. 그 전에는 어땠냐면 한 3개월에서 한 4개월 정도 우리나라가 늦었었습니다. 네네. 미국이 빠지면 조금 있다가 한 분기 정도 있다가 같이 빠지는 거죠. 그랬는데 이게 전혀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 2024년도 하반기부터 달라진 이유는 유한양행, 네. 그렇죠? 우리 다 아는 처음에 렉나자, 네, 신약 승인, 그리고 판매 이 얘기가 있었고 알테오젠 얘기가 있었죠.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하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2024년부터 완전히 달리 갑니다. 그래서 1년 정도를 먼저 우리나라가 스타트를 끊어서 올라왔고, 그리고 작년도에 늦게 1년 늦게 이제 나스닥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금리를 거스르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금리가 높은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랐다는 거. 혹시 금리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할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금리를 훨씬 이기는 게 개별 기업들의 임상 결과입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가 미치는 영향, 이제 금리에 대한 내성이 굉장히 생겨서 네. 바이오 기업들도 지금 다 살아남은 기업들은 굉장히 센 놈들이에요. 그리고 이 정도 금리가 조금 떨어지는 수준이라 그러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라는 거고, 작년 대비해서 올해가 돈을 구하기가 조금 더 쉽다면 그냥 괜찮아. 그 정도는 버티고 간다라는 거죠. 따라서 금리보다는 개별 기업의 임상, 특히 임상 이상 단계에서 네. POC, 즉 신약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 기업들의 주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금리가 설령 오른다 하더라도 이제 강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임상 데이터에 있다라는 거죠. 그게 섹터의 지금 코스닥 시장의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변화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 네. 게 뭐 코오롱 티슈준이나 삼청단 제약 같은 네. 종목들이 좀 시가총액 상위 쪽으로 올라왔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에이프릴 바이오인가가 상한가가 나왔더라고요. 그것도 임상 약간 맞습니다. 이상에 대한 좀 긍정적인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것 맞습니다. 같은데. 그래서 최근에 가장 좀 주목하고 계신 이슈, 국내 이슈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이슈는 항상 그 지금 주도하고 있는 이슈는 비만 쪽입니다. 네. 그리고 항암제 쪽, 이렇게 이제 봐야 되고, 특히 그 이제 피하 주사 제형에 대한 그런 니즈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ADC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AI, ADC 표적 항암제. 예, 맞습니다. ADC 표적 항암제, 항체에다가 그다음에 페이로드를 이렇게 달아서요, 전달하는 전달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고, 네. AI를 그 바이오 쪽에 반영하겠다 이런 움직임도 굉장히 요즘에 나오고 있는 큽니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이런 흐름들, 그다음에 모달리티 측면에서는 뭐 이제 뇌로 약물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RNA라든가, 아마 처음 들으신 분들은 굉장히 복잡하게 느끼실 텐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곳으로 약물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 전달과 관련한 문제고요. 어떤 놈을 타겟팅하느냐,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암을 타겟팅한다 그러면 암 쪽으로 보내는 기술, 그리고 암을 타겟팅해서 암을 정확하게 암만 죽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기술들이 이제 최근에 각광을 받고 빅파마에 기술 이전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명확한 거는 선택성이 있게 암만 죽이냐 라는 거고요. 다른 회사들이 전혀 못한 방식으로 이제 암을 죽일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이오 쪽이랑 제약 쪽 우리나라 그 코스닥 쪽 시장을 보면은 지금 알테오젠이나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책상의 주인데, 여기는 한동안의 개별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했다가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호재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치고 올라온 상태인데, 저희는 앞으로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많이 빠져 있는 그 바이오 업체들에 주목을 할까요? 아니면은 지금 이제 치고 올라와서 주가 모멘텀이 형성이 되고 있는 이들 업체에 주목을 더 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주가를 보고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요? 네. 주가는 바이오 쪽에서는 참고는 하되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는 움직이지 않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 그 다음에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이 글로벌 기술이냐. 글로벌 기술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제 바이오 업체 중에서는 국내 업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다 이제 세계 선수권 대회인 거죠. 따라서 글로벌에서 이 회사의 약물을 이길 수 있는 회사는 없다.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임상 2상 단계인데 1상 단계에서 그런 거를 보여줬다 그러면 우리는 관심을 갖고 글로벌 기술력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에이프릴 바이오의 임상 결과에서도 환호한 게 기존에 있는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그런 가능성들, 치료하지 못하는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이 반영이 된 거죠. 따라서 우리가 주가를 볼 때 그 회사가 어떤 물질을 가지고 있느냐,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저희 개별 종목도 잠시 뒤에 또 여쭤볼 건데 이거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통과된 이후로 글로벌 제약사들의 탈중국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이 좀 수혜를 입을 거냐. 그런데 국내 기업들만 있는 건 아니고 일본, 뭐 유럽 이런 쪽까지 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인도 쪽도 있고요. 우리가 가진 경쟁력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우리나라 그 CDMO의 경쟁력은 이제 그 글로벌 탑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그 생물보안법에 의해서 열리고 있는 시장, 뭐 우시라든가 우시 앱텍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배제가 된다 그러면 이제 이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의 그 시장 점유율은 한 60%, 회사 매출에 대비해서 한 60, 70%가 되기 때문에 그 시장을 만약에 배제된다 그러면은 국내 업체건 말씀하신 대로 일본 업체건 아니면 론자건 이런 회사들이 다 나누어 가실 텐데 그 안에서의 경쟁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 회사들 그 론자나 뭐 후지필름이라든가 이런 회사들 대비해서 이제 국내 업체들이 좀 여리하다 이런 거는 미국의 생산 시설을 좀 안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좀 급하게 이제 인수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러네요. 발빠르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작을 했고 그리고 차기에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또 공장을 확보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 우시가 지금 가지고 있던 시장 자체는 어떤 시장이냐면 빅파마들의 CDMO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이오텍 작은 회사들의 기술을 연구를 해주고 임상용 시료를 만들어주는 이 부분이 컸었는데 그리고 ADC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삼성도 이제 바이오텍이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ADC 공장을 새로 지었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ADC를 확대하는 기회를 마련하겠다. 그런 거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이제 CDMO 쪽으로 확장을 했어요. 사업을. 그래서 충분히 이제 그들과 경쟁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2032년까지 유예 기간을 이 생물보안법의 유예 기간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당장 옮길 필요는 없지만 앞으로 이제 새롭게 계약하는 부분들은 워낙 그 신약을 개발하는 기간이 길어요. 10년 이상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아예 비중국 회사를 지정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신규로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이 열린다. 그 부분은 한 2조에서 3조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국내 업체들이 한 30% 정도는 가져올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CDMO 이외에도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잠깐 언급을 주셨는데 바이오 시밀러 쪽과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그 신약 개발과 빅테크 간의 약간의 결합의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구글이랑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제 바이오 업체들이랑 손잡고 신약 후보 물질을 뭐 도출하고 있다. 이러한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쪽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빅테크와의 결합 이슈들 이거는 조금 어떻게 좀 보십니까? 아마 신약 그 회사들하고 그 다음에 AI 회사하고 지금 협업을 해서 신약을 개발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과거에도 계속 그 AI를 이용을 해서 신약 물질을 개발하고 이런 거는 해왔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 갑자기 그 이야기는 이제 두 회사가 그 서로 신약을 개발하는 분야에서는 관심이 있었는데 전적으로
두 회사가 연구 개발을 하진 않았죠. 이번에 1조 원을 내서 향후에 5년 정도 돈을 들여서 연구 개발을 하겠다는 건데 본격적으로 AI를 통해서 신약을 개발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AI로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네. 첫 번째,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AI라는 거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학습을 시켜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가장 양질의 그 데이터, 임상 데이터, 약물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이 일라이릴리가 온 거죠. 거기에다가 AI 기술을 가지고 있는, AI 기술을 가지고 있는 바이오니모, 네. 엔비디아가 제공을 합니다. 플랫폼, 바이오니모 플랫폼을 가져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만 합쳐진다 그래서 약물이 되지는 않습니다. 중간에 빈 공간이 뭐가 있냐면 자동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약물을 처음에 설계를 하고 이 약물을 설계를 했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로 그 시료를 만들어야 됩니다. 약물로 이제 검증할 수 있는 약물을 빠른 속도로 만들고 이거를 누가 하느냐. 그러니까 처음에 순서로 보면 그 데이터를 릴리가 가져오고 그 다음에 학습은 바이오니모로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약물을. 그러면 이 약물을 설계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약물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주사를 맞거나 먹을 약물을. 이거를 릴리가 합니다. 그 다음에 릴리가 그 실험실에서 전자동화를 통해서 빠른 속도로 이게 약이 될지 안 될지를 판단을 하는 거죠. 빠른 실패를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실패한 데이터를 다시 바이오니모에게 학습을 시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속도를 굉장히 빨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간에. 예전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 거를 그렇죠. 이번에는 전자동화가 안 되고 합성하고 이런 것들이 안 됐던 거죠. 그 지금까지도 AI로 신약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시장에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부분이 반 정도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명을 못했어요. AI로 빨리 만드는데 이 약물이 사람 몸속에 넣었을 때 약이 되는지를 증명을 아직 못했던 거죠. 임상시험 단계가 빠지는 거예요?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실질적으로 사람 몸속에 임상을 하는 단계는 임상 1상, 2상, 3상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 몇 년 동안의 기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AI로 약물을 만든다라 그러면 약물을 설계하는 단계까지요. 이 약물을 설계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쥐를 실험하고 원숭이 데이터를 뽑고 그리고 나서 사람 몸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시간은 사람 몸속에서 이제 증명이 될 시간을 충분히 우리가 못 받았다. 이것도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일라이릴리와 엔비디아가 판단한 거는 이제부터는 본격화해서 약물을 설계하는 시대로 넘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내 기업이 이 안에서 끼려 그러면은 이 세 가지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렇죠? 첫 번째, 데이터를 그렇게 많이 들고 있느냐. 네. 두 번째, 실험실의 자동화에 우리가 기여를 하느냐. 네. 세 번째, AI에 우리가 그렇게 파워풀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느냐. 이 세 번째는 아무래도 딸릴 수밖에 그렇죠. 없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예를 들어서 큐리오시스라든가 이런 회사라든가 아니면 처음에 데이터를 많이 들고 있느냐. 그 루닉 같이 특정 분야에서 유방암 진단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 중심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정보입니다. 네. 글로벌 부대에서 국내 제약 바이오의 경쟁력이 어떠냐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앞서서 CDMO 관련해서는 우리가 거의 독보적이다라는 말씀도 주셨었고요. 금리 인하가 지연된 상황인데 지금보다 혹시 금리 인하가 더 지연이 되면 제약 바이오 쪽에 유동성이 들어오는 게 조금 더 지연이 된다 이렇게도 보십니까? 이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왔거든요. 네. 그들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왔고 지금 자금 사정은 과거 대비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주가가 이제 정부의 코스닥 3천 이 수혜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가고 기관들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벤치마크를 통해서 이제 그
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아마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 될 거고요. 자금을 조달하기에도 굉장히 좀 편할 그런 상황이 올해는 연출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국민성장펀드가 됐건 어찌됐건 지금까지는 유상증자라든가 CB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적극적으로 조달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 이외의 방법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개별 기업 쪽으로 넘어가 넘어가 볼까요? 보겠습니다. 그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 얼마 전에 이제 산오피 쇼크로 인해서 주가 큰 폭 조정을 받은 다음에 지금은 주가를 보니까 어느 정도 바닥은 조금 확인한 모습인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이 기업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신지 고견 좀 여쭙고자 합니다. ABL 바이오에 대해서는 시장이 좀 오해하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오해를 하고 있느냐. 사노피의 의도를 좀 간파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은 이거 아예 스크랩하는 거 아니냐. 다시 돌려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아예 그런 거하고는 180도 다르다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요. 요번에 그 뉴스화 되면서 시장에 좀 충격을 줬던 거는 그 4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그 맨 뒤에 어펜딕스에 첨부를 한 그 데이터에서 여러 약물들에 대한 우선순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 안에 여러 물질이 들어가 있었는데 ABL301도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드날리라는 회사에 물질도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물질 같은 경우 RIPK1이라는 타겟을 하는 거고 이 사노피가 오랫동안 연구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상에서 실패하면서 스크랩을 한 거죠. 근데 이 드날리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 뇌로 약물을 전달합니다. 이번에는 그건 아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같이 싸가지고 드날리, ABL 바이오, 보니까 뇌로 약물을 전달하는 회사들이네. 그리고 둘 다 이제 우선순위 하향 조정. 드날리가 안 되니까 ABL 바이오도 뭐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신 거 아닌가? 스토리 측면에서 약간 부정적인 것들이 발생한 거네요. 그런 식으로 이제 뉴스가 좀 나왔었죠. 외국에서 보도가 됐었는데 그건 아니고 그 이제 드날리의 물질은 완전히 임상 실패해서 완전히 만세를 부른 겁니다. 손을 든 거고 ABL 301은 그야말로 실적을 잘 내고 그죠? 임상 일상에서 안전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내약성, 그다음에 약물을 뇌로 전달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임상 이상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드랍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글로벌 추세가 BBB 셔틀로 약물을 뇌로 보내는 겁니다. 과거에 파킨슨병이라는 게 치료가 잘 안 됐잖아요. 약물이 하나도 신약이 나온 게 없습니다. 제대로 이 파킨슨병을 질병을 조절하는 치료제는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임상 이상 단계에 과거 한 3, 40개가 갔지만 전부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로슈 같은 회사도 이제 최근에 임상 이상 단계를 했는데 또 그 결과가 안 나왔어요. 1차 유효성 평가 지표를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임상 3상으로 지금 억지로 끌고 가는 그런 향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파킨슨병은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제대로 가야 됩니다. 다 실패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돌아오는데 빨리 가는 게 빨리 가면 좋겠지만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실패하지 않도록 임상을 정교하게 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요. 아마 뭐 드날리의 그 물질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면서 조금 더 정교하게 짜야겠다 이런 생각은 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임상 이상에 대한 프로토콜을 굉장히 세심하고 정교하게 지금 짜고 있다라는 거고요. 아마 시장이 사노피가 얘기하는 즉 사노피는 이렇게 우리가 임상 보류로 약간 임상은 늦어지지만 상업화는 오히려 빨라질 수도 있어 이런 언급을 했다라고 공지문을 했거든요. 따라서 임상을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하는지 그리고 임상 프로토콜을 어떤 식으로 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과 그런 것들이 공개가 된다면은 아마 시장에서는
다시 이제 인정을 해주는. 다시 인정을 하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그래빠디 B까지 뭐 영향이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은 전혀 그거는 근거 없는 얘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ABL 바이오가 급등했다가 조정을 받았던 그 악재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가 없다라는 네. 말씀을. 네,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셀트리온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오늘 뉴스가 있더라고요. 코센틱스, 바이오시밀러, CTP55의 글로벌 임상 3상과 관련해서 유럽 의약 식품청으로부터 임상시험 계획 변경 승인을 획득했다.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어렵네요. 호재이죠? 네, 호재입니다. 네. 아마 바이오시밀러 하는 회사들은 이렇게 단계별로 밟아가게 되는 거고요. 네. 임상 승인을 받고 또 상업화 승인을 받아야지만 팔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호재다라고 보시면 주가가 됩니다. 급등했고 또 실적도 역대 최대로 네.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이제 요건보다는 아마 네.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 네. 그 부분은 고가의 원재료가 완전히 다 이제 소진이 되었고 그 다음에 진펜트라라는 신약 이제 3대 PBM 전부 다 확보를 하면서 매출액이 증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원가가 이제 굉장히 다운이 됐죠. 그래서 원가가 70%에서 50%로 다운이 되면서 매출액도 좋았지만 이익이 4분기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마 진펜트라가 굉장히 양호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CDMO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또 확장을 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올해 한 5개 정도 네. 이제 그 뭐 스텔라라든가 아일리아 그다음에 아템나 이런 그 바이오 시밀러들이 올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매출액도 작년 대비해서 올해 한 5조 5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매출액 그 이제 영업이익률도 이제 4분기에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오히려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진펜트라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는데 그게 작년도 상반기까지는 잘 안 나왔었죠. 네. 그러다가 하반기에부터 약간 탄력을 받고 있다라는 거고요. 2027년도 되면은 이제 신약 파이프라인도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2027년도 말이 되면 파이프라인을 지금 현재 10개를 가지고 있는데 20개로 늘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2027년도 되면 신약 회사로도 아마 관심이 시장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좀 더 프리미엄을 부여하는. 그렇죠. 지금은 줄 수가 없죠. 단계가 낮기 때문에. 그런데 워낙 신약을 개발한 적도 있고 그리고 항체를 워낙 잘하는 회사다 보니까 ADC라든가 뭐 이중항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점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시간이 여유치가 않아서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이었다가 지금 밀려나 알테오젠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고점 대비 주가는 한 30% 정도 밀려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자체 개발하고 있는 새로운 플랫폼 기술을 적용하고 있고 기대감도 역시 실리고 있는 알테오젠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알테오젠은 사실 그 블랙박스로 돼 있는 로열티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과도하게 평가를 했었죠. 그렇죠? 회사가 이제 뭐 회사는 제대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시장에서 그 블랙박스를 기대감을 굉장히 크게 올렸다가 그게 이제 현실화되면서 꺼진 거죠. 그런데 제가 보는 거는 앞으로는 꾸준하게 우상향해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피하 주사 제형에 대한 니즈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뭐 그 알테오젠이 준 히알루로니 다하지를 이용해서 키트루다 SC 제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키트루다가 SC 제형으로 간다? 이거는 키트루다와 같이 병용하려고 그러면 무조건 다 SC 제형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도 되겠죠. 그래서 SC 제형은 뭐 매출액이 크고 작고가 아니라 경쟁의 기본적인 요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수에는 많은 부분 거의 글로벌 과점 상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알테오젠이 꾸준하게 주가 상승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월 24일 정도에 독일 그 특허 연방법원에 머크가 그 이제 할로자임의 엠다제 특허 무효 소송을 낸 게 있습니다. 만약에 할로자임의 엠다제가 무효 예비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은 이건 알테오젠의 호재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J 코드라고 보험 코드를 부여하는 게 한 4월에서 6월 정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된다 그러면 이제 키트루다에서 키트루다 SC 제형으로 전환이 빨라진 거죠. 보험 지급이 돼야 환자들이 가격이 낮아지니까 맞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본방은 언제부터냐? 2분기 이후부터다. 그래서 시장은 이제 키트루다 SC 전환율에 아마 관심을 가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2월 24일의 날짜를 기억해 두겠습니다. 네. 대표님 저희 마지막으로 제약 바이오주에 투자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바이오 제약주 뭐 로또를 맞는 기분으로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단점도 있는 섹터이긴 한데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주시겠어요? 근데 바이오 투자를 하시려면 바이오의 기본적인 속성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뭐 여러 이야기가 나왔지만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신약을 개발 성공할 확률도 떨어집니다. 기간도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네. 어떻게 보면 잘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임상 이상 단계에서는 주가가 위로 두세 배가 갈 수도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밑으로 반토막이 날 수도 있습니다. 네. 변동성이 굉장히 큰 기본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반드시 그 기업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 선정 요건, 그러니까 글로벌 트렌드, 그 다음에 기술력, 그 다음에 임상 데이터 경쟁력, 그 다음에 자금력, 이런 부분들을 다 갖추고 있는 종목들로 포트폴리오, 4-5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뭐 견딜 수도 있고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